8, 9월이 하락했던 시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절도 이제 있더라고요. 가격 차트를 보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하진 않다. 근데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고 조정이 되면 건강한 조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에 신고가를 쳤다가 네. 지금 좀 살짝 뭐 조정받았어. 어쨌든 지금 원화로 1억 6천만 원 왔다 갔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일단 분위기는 일단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2018년도부터 쭉 투자를 해왔는데 2018년. 네, 지금이 그래도 암호화폐 투자의 가장 전성기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뭐 가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비트코인 ETF부터 해서 이제 기관 참여자들이 이제 많이 진입한 거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뭐 사이클 대비 이제 비트코인 오른 그거는 뭐 지속되고 있는 거긴 한데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메이저 시장으로 확실히 진입한 것 같은 네. 완전히 한 건 아닌 것 같고 하고 있는 그 초기 단계 그런 단계에 비해서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으니까 물론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짧은 이슈에도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 또 갑자기 또 크게 오르기도 하고 이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 가장 빠르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그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은 있지만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더 오를 여지가 많은 그래서 어떤 본격적인 이제 상승에 이제 우리가 기다려왔던 사이클의 상승의 어떤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지막 랠리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고점과 마지막 랠리랑 말씀해 주셔서 일단 요거부터 그럼 먼저 여쭤볼게요. 고점이 어디로 생각하시는데 이번 사이클에?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뭐 여러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20만 불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2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수적인 측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20만 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이상 가는 건 이제 좀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 고점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 뭐 한 초중기 정도인 것 같고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변동을 이렇게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 관점에서 그 고점의 여지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비트가 고점 갈 때 알트 불장이 같이 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알트 불장이 아직 안 온 관점에서도 여전히 비트가 더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관 ETF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지금 마지막 랠리란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왜 마지막 랠리가 뭐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랠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투자하면 보통 뭐 4년 주기에 반감 기록이 비트코인이 이제 맞아요. 랠리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반감 이후에 아직 그 고점까지는 못 간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고점에 가기까지 이제 마지막 랠리가 남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쉬어가는 기간 뒤에 비트는 아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큰 그림이라고 하면 뭐 장기 투자를 한 20년, 30년 봤을 때 여전히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우상향하는 과정이 계속 올라가진 않죠. 조정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관점에서는 아직 고점이 안 왔고 그리고 고점 이후에는 이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조정이 좀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 좀 휴식기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는 뭐 겨울이라고 했죠. 비트코인 윈터. 그 윈터가 뭐 과거처럼 그런 드라마틱하게 오진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남아있고 그 윈터 오기 전에 마지막 랠리, 고점까지는 아직 못 갔다. 혹시나 그러면 대표님도 20만 불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뭐 혹시 뭐 빠르면 올해 말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지금 12만 달러 그렇죠. 돌파하고 자꾸 깨지고 뭐 그런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한 내년까지 여유를 두고 그 비트가 이제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건 알 수 없지만 진짜 이 비트 같은 자산은 또 오를 때는 갑자기 오르거든요. 초단기적으로 몇 개월 안에 그냥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진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고 물론 거시경제가 굉장히 좋아야겠죠. 거시경제가 굉장히 좋고 다른 리스크가 없고 이슈가 없고 뭐 근데 시장이 항상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우리가 좀 원하는 진짜 모든 것들이 평온하고 시장이 좋아서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아무 어떤 장애물이 없고 그런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죠. 올해 말에도 20만 불까지. 근데 시장이 항상 그렇지는 않으니까 금리부터 여러 가지 뭐 관세 뭐 이슈부터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터질 때마다 얘가 또 시기를 좀 늦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늦춰지면 이제 내년. 그래서 보통 투자할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거, 그리고 리스크들, 그리고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정도까지는 좋은 시기다. 내년에까지 20만 불 터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패턴이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도 유효할 것인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학습 효과는 좀 뭘까요?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는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기본 전제이긴 하죠. 지금까지 그 패턴에서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게 흘러가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 반감기 이후에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 그 수익이 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원리 자체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야 좀 쉽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왜냐면 펀더멘탈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매번 실적 발표가 있고. 비트코인은 뭐 코인은 뭐야? 펀더멘탈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펀더멘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나마 펀더멘탈로 할 수 있는 게 반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기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그걸 이제 펀더멘탈의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반감기 사이클로 계속 올랐는데 이제는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 세팅이긴 한데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ETF로 편입되면서 기간이 오면서 좀 메이저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좀 유동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가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감기 그리고 거시 경제 그리고 어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확실히 변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의 어떤 유입 현황 이런 것들이 꽤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반감기하고 사이클은 기본 세팅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뭐 재무지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재무지표로만 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지표 같은 역할로 이제 좀 축소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하긴 하다. 근데 과거처럼 반감기로 인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기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반감기 이후에 지금 사실 채굴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채굴의 반감기 때 할 수 있는 게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반감기가 지나도 그 채굴 이제 이미 거의 많이 채굴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외로 사이클에 아주 큰 효과는 주긴 좀 힘든 그런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감기하고 사이클은 비트코인의 기본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과거와는 좀 다르게 거시경제라든지 어떤 트럼프의 어떤 암호화폐 정책이라든지 각 나라들의 이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트럼프 얘기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 활용하고 국외화 추진하는 게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미국이 그리고 이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부채 문제 해치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달러의 해치가 되는 측면은 좀 약해요.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달러 미국의 이제 부채는 문제가 심하잖아요. 심한 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달러 자체도 어떤 위협을 받는데 거기에 일부 약간 해치의 역할은 있지만 비트코인이 그만큼 달러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야.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죠.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큰 효과는 없고 오히려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라는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러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죠.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한.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탈중화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금 같은, 디지털 금 같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달러와는 다르게 인플레이션 없고, 공정하게 이제 과거의 금 같은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비트코인 측면이 한 측면으로 있고, 근데 이거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강하죠. 이게 어떻게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 시장은 좀 다른 시장이에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를 하는 미국채하고 달러 이 두 가지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미국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미국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가 달러 패권과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것도 이제 사실 큰 우리가 이제 관심사인데 결국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흐름을 보면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제 중국 포함한 뭐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 뭐 유럽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떤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기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오고 있지 않고. 근데
비공개적으로 항상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국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거래소는 미국은 이제 코인베이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바이비트라든지 뭐 OKX 이런 이제 글로벌 탑티어 거래소들, 이런 거래소들이 다 자본이 중국 자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근데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이제 막고 있잖아요. 근데 뒤로는 사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고 채굴도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CBDC 같은 뭐 그런 위주의, 이게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내걸고, 뒤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좀 비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어떤 중국의 정치적 성향과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오히려 전략적 자산을 이제 비축하는 것을 이제 또 검토하고 있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 중국하고 러시아나 유럽들도 그 비트코인을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게 된다면 네.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 쪽도 나라들이 이것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사실 미국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보통 정책들이 미국이 한 거 보고 조금씩 따라가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하게 되더라도 준비는 다 돼 있을 거예요. 뒤로는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CBDC 같은 뭐 그런 위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위안화 위주로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중국 워낙 자기 내수 시장 자체도 되니까 네. 내수 시장 자체에서 뭔가 위안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해서 이렇게 이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외부적인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런 이제 중국 중심의 거래소들하고 같이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향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 무조건 좋죠. 뭐 금리 인하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방향성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호재니까, 주식시장하고 이제 연계된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하고 거의 이제 커플링된 수준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제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좀 더 크죠. 그러면서 가끔적으로 비트코인은 혼자 좀 가는 경향도 있긴 한데, 지금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전후로 비트코인은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죠. 자, 그리고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이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기간이 자금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간이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특히 뭐 마이크로 스토리지 같은 기업들은 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회사 자산과 여러 가지 엮어서 이제 레버리지로 이제 자신의 주식까지 같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호재이긴 해요. 기관들이 그냥 ETF를 많이 매수하는,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이고 더 늘어나야 되고, 근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자기의 주식을 뻥튀기 하면서 더 레버리지 써서 올리는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지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급락한다든지 비트코인이 굉장히 윈터를 맞는다든지 이러면 기업과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큰 비트코인 자산을 그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 큰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도 압박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롱텀 입장에서는 좋은 건 맞지만, 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과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됐거나, 비트코인 투자할 때 사실 어려운 게 없었거든요. 굉장히 쉬운 투자였어요. 거시경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물론 이제 영향을 받지만, 지금은 근데 거시경제도 고려해야 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흐름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 점점 그들이 고래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시장에 던지는 충격도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자산을 투자할 때 관리 포인트가 좀 더 많아진 거죠. 말씀하신 대로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업들이, 사실 스트래티지의 CEO는 굉장히 뭔가 굉장한 신념으로 사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따라서 매수한 기업들이 다음 하락장에 매도 폭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워낙 가장 큰 리스크긴 해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이제 고래들이 리스크였는데 이제 스트레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또 매수하고 최근에 또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매수하면 바로 시장에 반영돼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스트레지 주가도 오르니까 스트레지와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근데 여기에 잠재된 리스크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스트레지가 물량을 만약에 던지면 스트레지는 괜찮겠죠. 그들은 워낙 자본이 크니까. 근데 그거를 따라한 다음의 기업들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 정리를 못 하거나, 레버리지 너무 많이 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시장이 뭐 폭락할 수 있는. 그래서 물론 그 폭락이 보면 쭉 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완전히 희석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래서 작게는 이제 개미들부터 이제 턴다 그러죠. 개미들 다 털리고 아주 크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부도나고, 스트레지는 살아남겠죠. 그런 살아남는 전략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스트레지는 또 모으겠죠. 그런 이제 반복이 되긴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자는 좀 고려하면 좋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가장 큰 악재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잠재적인 리스크가 만약에 생긴 걸 알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비트코인 가치에는 큰 영향은 주진 않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시점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구간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투자 입장에서는 막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죠. 뉴스들이 막 부도났다 그러고 스트레스 위험하다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제일 믿고 있는 기업이 위험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벌어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라. 자, 과거 데이터 보면 비트코인이 또 8월에서 9월 여름 시즌에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런 계절적 약세는 좀 반복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간 투자자 유입으로 달라진 변수들이 있나요? 계절적 변수는 보통 비트코인이 과거 흐름을 보면 8월에 많이 떨어진 감이 있고 9월에도 좀 괜찮은 편이고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 전통적인 주식시장은 8, 9월이 보통 휴가기고 하니까 좀 많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심하진 않고 8월, 9월이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8, 9월 이전 4개월이 계속 올랐어요.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상승한 시점에서 계속 상승했으니까 8, 9월이 일부 이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죠. 조정이 있으면 건강한 조정인데 주식시장 같은 패턴에서의 그런 8, 9월의 하락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하락했던 시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절도 이제 있더라고요. 과거 차트를 보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하진 않다. 근데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고 8, 9월이 조정이 되면 건강한 조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또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이제 기관 정부들도 사 모으려고 하니까요. 탈중앙화라는 본질적 철학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탈중앙화라는 본질적 가치는 좀 훼손되기는 힘들고요. 기관들하고 투자를 하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메이저 자산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근본 시스템이죠. 그거 자체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적 성격은 그대로 있죠. 그렇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탈중앙화돼 있고 초반에는 기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달러를 대신할 어떤 그런 자산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많았잖아요, 초반에. 뭐 지금도 그런 이제 인식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사라지면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달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좋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프라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가치 엮이는 이런 이제 시장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의 핵심이고 이것만 유일한 자산이다. 이런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 투자 자체를 왜 너네가 이렇게 투자하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보고 좀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는 비트코인을 어떤 좋은 자산으로서 이제 올린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스템 자체, 인프라 자체는 기관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탈중화된 존재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자산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자산이죠. 보통 모든 기관들이 투자하는 건 다 이제 중앙에 의해서 통제되는 관리되거나 운영되는 그런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시장이 이제
편입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금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그냥 캐가지고 그걸 이제 자산으로 이제 하는 것처럼. 근데 기업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많은 자산들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산들이죠.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은 그 디지털 금 같은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